저는 이런 이야기를 다른 분들 질문하기 전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까 역사 문제를 이야기했는데, 그러니까 일제 시대를 일제 시대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뭐 지금 이야기 나오고 있는 쉽게 말하면 뭐 건국설 1948년 건국설 포함해서 최근에 뭐 김문수 같은 사람들 이제 그런 대표적인 사례라고 보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 일제와 해방을 어떻게 보느냐 문제하고 두 번째가 이승만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세 번째 박정희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네 번째 전두환을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서로 연계되어 있는 것 같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대학 다닐 때 강만길 선생님한테 좀 배웠던 기억이 있는데 그 이렇게 항일 운동부터 민주화까지 어떤 이렇게 연결고리로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친일 세력이 바로 반민주 세력과 연계되는 그런 차원으로 이제 설명을 들었던 적이 있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제 최근에 김문수 같은 사람을 예를 들었을 때 김문수는 일제시대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고 이승만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고 박정희, 전두환을 어떻게 평가할까? 이게 결국은 이 일제 시대에 대한 평가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의 평가가 서로 연결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거든요. 자, 다른 분 질문 좀 받겠습니다. 네, 이정윤 선생. 강치원 네, 일제강점기, 아까 강치원 교수님께서 일제강점기를 얘기하셨기 때문에 퍼뜩 떠오른 건데, 그 한일 병합 조약에서 한국의 통치권을 완전히 또 영구히 가지는 주체는 일본국 천황이라고 나와 있고, 또 군인 치규에서 천황은 일본군의 대원수라고 이제 나옵니다. 그렇다면은 일제강점기는 천황이 한국을 지배한 시대인데, 그렇다면 오늘날 한국에서는 이 오늘날 일본 왕실을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오늘날의 일본 왕실. 왜냐면 이 일제강점기가 중요한 일인데도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일본 왕실을 별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일제강점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일본 왕실에 한국인이 무관심한 게 이래도 괜찮은가 많이 의문이 듭니다. 네, 네, 좋습니다. 네. 자, 다른 분 질문 좀 주시겠습니까? 제가 아까 질문을 했었는데요. 네, 네. 답을 안 해주시니까 다시 질문 드리는데, 군부 독재하고 지금 검찰 독재, 그러니까 계엄들의 하는 행동들이 군부 독재하고 동질성은 없는지,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네. 군부 독재와 검찰 독재. 네, 네. 예, 좋습니다. 자, 다음 누가 좀 말씀 주실래요? 네, 김정우 선생님. 네, 예, 예. 조금 전에들 나온 말씀입니다만은 지금 현재 그 건국절이라든가 하면서 이승만을 부각시키는 이유 중에서 하나가 작은 이유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뭐 언필증 말하는 이제 친일파 등 그로 인하여 덕을 봤던 세력들을 옹호하기 위한 어떤 저변이 깔려 있지 않은가. 예를 들어서 뭐 조선일보라든가 등등의 이제 그 친일 세력들의 그 들이 뉴라이트라는 이름으로 새로 생기는 그런 것들을 이용을 했는지 아니면 뉴라이트가 거기에 부안해동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어떤 친일 세력들을 합리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그 방편을 마침 윤석열 정부 때 확고하게 하자 하는 의미도 깔려 있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자, 다음 말씀 좀 누가 주실래요? 저도 질문 하나 더 네, 하겠습니다. 네, 네, 어, 그 박정희의 어떤 공로로서 경제 발전에 대한 부분들이 자꾸 생각이 나는데요.
박정희가 꼭 아니더라도 박정희를 차치하고서라도 그 외부 요인에 의해서 경제 발전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요소들도 좀 있었다라고 제가 어렴풋이 들었던 것 같거든요. 어, 그러면 다른 인물이 또 그 자리에 있었을지라도 대한민국이 꼭 박정희만큼은 아니더라도 아니면 더 발전할 수도 있었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음, 꼭 박정희가 아니더라도 우리나라가 경제 발전을 할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얼마나 있었는지 아니면 정말 박정희여야만 했는지 그 부분이 좀 더 궁금합니다. 네, 네, 좋습니다. 자, 정혜구 교수님 답변 주시겠어요? 예, 예, 예. 그 일제 때부터 지금까지 일전 역사를 보면 제가 볼 때는 좀 보수 세력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기득권인 것 같아요. 기득권. 왜냐면 일제 때는 이제 친일을 했던 사람들이 이제 기득권이 있었고, 그 다음에 사실 이승만 자신은 독립운동을 했지만, 그 서로 뭉치자 해가지고 친일파들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했어요. 일본에 대해서는 그렇게 뭐 친일적인 뭐 그런 태도를 안 보였는데, 일본에 대해서 굉장히 반일적인 태도를 보였는데, 이승만이 자기 정치적 기반을 넓히기 위해서 서로 뭉치자, 함께 뭉치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친일파들이 이승만 밑으로 가면 살겠다 해가지고 이승만 밑으로 이제 뭉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친일파들을 보호해준 측면이 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박정희도 어떻게 보면 경제 발전을 하고 그러는데 새로운 기득권층을 만들어냈죠. 대기업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새로운 기득권층을 만들어냈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과거 기득권하고 좀 연결되는 측면도 없는 것들이 아니고요. 하여튼 그래서 쭉 보면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이제 보수 세력의 어떤 그 큰 흐름이랄 것은 제가 볼 때는 이제 기득권 유지 같아요. 그리고 반대로 거기에 대항해서 했던 사람들은 일제 때 이제 독립운동 했던 사람들 굉장히 고생들을 많이 했죠. 그다음에 해방 후에 민주화운동 했던 사람들. 그래서 크게 보면 우리나라의 이제 보수 세력과 일종의 이제 민주 세력의 두 흐름이 있는데 그 흐름이 역사 속에서 그런 맥락이랄 게 이제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지금까지도 좀 이어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기득권과 그다음에 뭔가 사회 정의를 위해서 이제 싸웠던 그런 흐름이 서로 대치하고 있다. 그렇게 이제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그 일본 천황 얘기는 제가 정확히 좀 이해를 못 해가지고 이건 뭐 제가 뭐라고 답변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어, 이 부분에 이정재 선생님이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시든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거 다시, 예, 그러니까요, 천황이 그 군인 측이랑 한국 병합 조약에 따라서 천황이 일제강점기의 후계인데, 우두머리인데, 일제강점기를 우리가 평가할 때 천황에 음, 대한 평가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오늘날 예, 한국인들이 일본 왕실에 대해서 아예 관심이 없는 예, 것이 예, 예, 이상하다는 겁니다. 일제강점기를 생각하는 거. 아마 천안까지는 안 가고 주로 이제 총독부 정도에서만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 점을 좀 저희들이 좀 새롭게 생각을 해봐야 되겠네요. 왜냐하면 일종의 뭐 저 지휘계통이랄까 명령계통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거기까지 올라가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새로운 문제를 좀 제기해 주신 것 같네요. 그 총독 얘기 나서 말인데요. 그 예, 조선 예. 총독은 천황이 직접 임명하는 자리고 그렇죠. 예, 일본 내각 총리 대신에 지배를 음, 받지 않습니다. 예, 총독입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정덕수석 선생님 말씀하신 군부 독재, 이제 검찰 독재 이런 얘기는 그러니까 그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이게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정권을 잡는 겁니다. 왜 그냥 그것은 그 국민들이 납득을 해요. 납득을 하면서 그에 무리 없이 어떻게 한 나라가 이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이제 정상적인 절차인데 군부 독재는 기본적으로 이제 거기서 이제 이탈한 거지 않습니까? 그 쿠데타를 통해 가지고 집권을 하고 그런 속에서 굉장히 좀 이제 폭력적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검찰도 제가 볼 때는 사실 검찰은 정확히 얘기하면 공무원 중에 하나입니다. 공무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자기를 열심히 하면 괜찮은데 제가 볼 때 한국 검찰들은 일단 권한이 너무 큽니다. 그 기소권, 수사권 이런 걸 다 가지고 있어가지고 다른 나라하고 비교할 때 한국 검찰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 너무 커요. 일단 권한이 너무 크고 두 번째는 제가 볼때
검찰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저는 뭐 그 사법고시나 지금 로스쿨의 문제도 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가장 우리나라에서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의 대표는 국회인데 사실 나라를 누가 경영하냐 하면 자신들이 경영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자신들이 최고의 엘리트고 자신들이 나라를 운영한다는 일종의 뭐랄까 주관적인 어떤 자부심이랄까? 제가 볼 때는 공무원에 불과한 것인데 그리고 국회의원으로 국민이 선출돼서 저기를 한 것인데 그런 저기를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이 사람들이 이제 권력을 남용할 수 있는 근거는 정치권에 있는 중요한 사람들을 잡아 집어넣어야 자신들의 이제 그 권력이 커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국민들이 약간 반정치적인 성격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정치에 대한 혐오가 많기 때문에 정치인들 잡아넣으면 굉장히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걸 배경으로 삼아가지고 정보를 흘리고 그런 식으로 해서 검찰이 이제 독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군부하고 검찰은 이게 주체는 다르지만 그들이 자기 권력을 넘어가지고 또 정상적인 절차를 넘어가지고 하는 부분에서는 어떤 뭐 동일성 같은 게 있지 유사성 같은 게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건국절 문제는 제가 볼 때 그 그냥 반공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냥 우리가 제가 볼 때 우리 국민들이 좀 근대적인 사고 속에서 뭔가 새로운 나라를 제대로 좀 만들어 봐야 되겠다는 것은 저는 3.1운동에서 나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3.1운동에 이렇게 보면 고종이 돌아가셔서 참여한 사람도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은 민주주의에 서 참여한 사람도 있고 많은 사람들은 민족주의를 위해서 독립을 위해서 이제 참여를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의 위정자층이 아니고 많은 국민들이 그래도 근대적인 어떤 민주공화국, 우리 임시헌법에 그 3.1운동 때 나온 그 임시정부의 이제 헌법에 나오지 않습니까? 민주공화국이라는 얘기가 그때 나와요. 그건 뭐냐면 우리 국민들이 근대적인 어떤 나라를 제대로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그런 국민적인 어떤 의지가 발현된 것은 3.1운동이고 그런 바탕 위에서 만들어진 게 임시정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근대 국가의 어떤 출발로 볼 때는 저는 3.1운동과 임시정부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일본이 이제 그 강점을 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국적은 일본일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 공식적인 걸 넘어서 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흐름이랄까 이런 그런 것은 저는 뭐 그 한국민으로서 이제 그런 것을 쭉쭉 해왔고 근데 그런 속에서 48년 8월 15일 건국절을 만들자는 것은 48년 건국절을 만들면 북한은 완전히 배제되지 않습니까? 북한 배제되고 독립운동 상당 부분이 배제되고 48년에 강조되는 건 뭐냐면 공산주의가 싸워가지고 남한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었다는 그것만 남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바로 그 한국에 반공 세력한테 정당성을 주는 거예요. 그 정당성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이승만도 어떻게 보면 그날을 건국제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 안 했습니다. 오히려 이승만은 임시정부 때 그때부터 우리나라 출발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승만조차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나라 이제 그 뉴라이트 세력들은 그런 식으로 해서 반공에 대해서 어떤 정당성을 이제 주려고 그런 시도를 이제 하고 있는 게 지금의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하여튼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뉴라이트 문제의 어떤 그 문제의식이 굉장히 그 속에 정치적 의도를 어, 담고 있고 한국의 역사적 정통성을 바꾸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깔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시간이 50분이 돼가고 있어서 이제 마쳐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남은 시간 이렇게 진행을 할게요. 제가 다음 시간 공지를 말씀드리고 그리고 여기 들어와 계신 분들께서 고맙다고 우리 정혜우 교수님께 고맙다고 한 말씀씩 주시고 정희 교수님이 마무리 말씀하는 걸로 그렇게 마치도록 하려고 합니다. 김현순 교수님 발틱해 국가들 답사 갔다 오신 것은 나중 기회 어떻게 기회가 되면 한번 제가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제가 다음 시간 공지를 좀 드리고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이 한 말씀씩 뭐 멘트를 주시고 그리고 정의구 교수님이 마무리 말씀하시는 걸로 끝내겠습니다. 정의구 교수님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정의구 교수님께서는 뭐 오늘이 토요일인데 일, 월, 화, 수, 목 이 수목 양일 중에
크레시안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한 A4 용지 2쪽 정도인데요. 2쪽 내로 뭐 박정희 문제 요즘 뭐 상당히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고 지금 나왔던 뭐 뉴라이트 문제와 연관시켜서 말씀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한 칼럼 연재를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요일까지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 교수님 부탁드리고요. 자, 그러면 제가 다음 시간 공지를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9월 21일입니다. 9월 21일인데 이민경 교수님께서 대구대학교인데요. 이민경 교수님께서 프랑스 대학과 그랑제골의 오해와 진실 이런 내용인데요. 이 프랑스 대학과 그랑제골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소위 우리나라 대학 서열화 체제와 좀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가. 그러니까 한국의 대학 서열화 체제를 이해하는 하나의 단초로 프랑스 대학과 그랑제골을 좀 이해하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다음 시간에 프랑스 대학과 그랑제골인데 이 문제를 이야기하면 우리나라 서울대학 체제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서울대학을 좀 옹호하는 표현으로 프랑스에도 뭐 그랑제골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프랑스 그랑제골과는 전혀 다른 체제이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야기하는 것은 상당히 재미있다고 교육 문제입니다. 그래서 프랑스 대학과 그랑제골의 오해와 진실 이런 내용으로 다음 시간 기대해 주시고요. 자, 이제 한 말씀씩 마무리 말씀을 좀 주시겠습니까? 누가 먼저 하시겠어요? 한 말씀씩. 네. 네, 조영상 교장 선생님. 네, 네. 오늘 저는 그 전부터 이제 들어오려고 그랬는데 이제 기회가 안 돼서 오늘 처음 왔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분들께 우선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는 조영상입니다. 그리고 오늘 정혜우 교수님의 강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상 네, 마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은 네, 서울교육청의 교장을 은퇴하셨죠? 제가 서울시교육청의 용산고등학교 교장하고 강남교육장으로 은퇴했습니다. 정년 퇴임했습니다. 강남교육장으로 정년 퇴임하셨군요. 그죠? 네? 네네. 네네. 지금은 우리 임종훈 교수님이 계신 한양대학교에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 한양대학이 지금 겸임 교수로 강의하고 계시고요. 임종군 네네. 교육장님, 조영상 교육장님 서로 나이가 네네. 비슷하시죠? 임종훈 교수님이 선배이십니다. 아, 그래요? 예. 네, 알겠습니다. 항상 임종훈 교수님께서 이렇게 함께 강천 교수님 옛날에 우리 같이 또 콜로퀴움도 같이 함께 네네. 했고 또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반갑다는 말씀을 드리고 인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그 다음에 한지원, 우리, 지원 스님, 한수영님, 네. 네, 그 지금 뉴라이트가 도처에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뉴라이트가 말하는 어떤 그런 논리 전개를 깨트릴 수 있는 그런 한다평의 어떤 그런 것도 좀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우리 지원 스님이 계신 곳은 충청북도죠. 네네, 그 옥천입니다. 충청북도 옥천의 사찰 이름이 뭐죠? 1300년 호국 사찰 가산사입니다. 가산사. 네, 네, 가산사의 주지 스님으로 지금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조계종 대변인을 역임하셨어요. 그리고 어, 청주 불교방송 사장 청주 불교방송국 사장. 국장도 네 사장도 역임하시고요. 감사합니다. 한지원 스님이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김혜순 교수님, 네, 네. 우리 정 교수님 강의 잘 들었고요. 별로 중요하지 않지만 제가 그 부원 설명을 하나 드릴까 합니다. 우리가 회의에 있으면서 우리나라 뭐 정치 발전에 대해서 많은 뭐 학회도 있고 세미나도 있고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요.
금방 말씀하신 중에서 박정희 그 반공정신, 또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거기에 대한 그 북한에 대한 콤플렉스, 뭐 이런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 제가 들은 그 애국 사람들이, 애국 학자들이 연구한 걸 보면은요, 박정희가 정권을 잡았을 때 이게 명분 없는, 그러니까 정당성 없는 그런, 뭐라 할까, 그런 국가 원수가 되는 반면, 김일성 같은 경우는 항일 운동을 운동을 하면서 국민에게 전부 그 추앙받는 사람으로 여겨지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점에 대해서 박정희가 북에 또는 김일성에 대한 콤플렉스가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북쪽이 1975년까지는 경제적으로 남쪽에 앞서 있었죠. 그거는 다 이제 증명된 사실이고요. 그럼과 동시에 박정희가 이 반공 정신을 토대로 해서 북쪽의 경제 발전을 추월하려고 하는 모습이 아주 여러 군데서 드러나는데, 아마 그런 차원에서 반공을 국시로 그저 제일 국시로 삼고 이런 운동을 했을 때는, 그런 정책을 내놓았을 때는 아마도 북한의 발전에 대한 콤플렉스가 아니었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네,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이런 점을 조사를 안 한 것 같은데, 이 점도 다음에 한번 좀 조사를 해보면, 연구를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자, 최자연 교수님, 곤란하신가요? 네, 김정우 선생님. 아, 예. 오늘 정 교수님 그 강의 아주 그 뜻깊게 잘 들었고요. 혹시 기회가 된다면은 정 교수님으로부터 그 뉴라이트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 오늘 아주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정우 선생님은 요즘 개헌 운동을 열심히 하고 계시죠? 예, 뭐 미약합니다만은 예. 감사합니다. 최자연 교수님, 곤란하신가요? 네,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강의 네, 잘 들었고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간단 명료하게, 그리고 규정을 아주 객관적으로 잘 해주신 것 같아요. 너무 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임정군 교육장님. 네, 저도 정 교수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저도 참고로 머리를 이렇게 물들이긴 했는데 저도 7호 학번입니다. 그래, 예, 그래서 좀 반갑다는 생각을 하고요. 오늘 또 이 박정희라는 이 분의 또 이력에 대해서 잘 듣고 또 여러 가지 관점을 가지고 생각해 볼 그런 여지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이용기 실장. 네, 저는 오늘 상당히 인상 깊은 내용을 들어서 너무 좋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패러다임이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뭐 기업의 목적이 이윤 추구라고 하지만 결국엔 기업의 어떤 생태계나 문화가 또 민주주의적으로 자리를 잡게 되면 더 건강하게 성장한다는 부분을 오늘 좀 되게 새삼스럽지는 모르겠지만 되게 인상 깊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리더나 지도자가 어떤 방향성의 가치관과 신념과 사상을 가지고 있느냐가 사실은 이 나라 국민성 어떤 제도 시스템에도 영향이 당연히 미치겠지만 결국엔 경제적인 생태계까지 영향을 미치는 부분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됐고요. 네, 앞으로 이 패러다임에 대한 변화가 사실은 눈에 보이는 것만 우리가 지금까지는 되게 중요하게 여겨왔던 것 같은데 결국엔 본질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가 더 생명력이 있고
결국엔 우리의 모든 것을 바꾸는 것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국민 의식의 패러다임이 어떻게 더 의식 성장을 하고 변할 수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정진 선생. 네, 좀 늦게 와서 거의 듣지 못한 게 너무 아쉽고, 앞으로도 이 강의를 많이, 일찍 오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이정진 선생은 마이크 시설을 좀 한번 바꿔보세요. 네, 소통을 좀 알겠습니다. 많이 하고 싶으니까, 그죠? 부탁합니다. 예, 예, 자, 예. 이제 정혜우 교수님 마무리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예, 예, 예. 사실 제가 뭐 박정희 시기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우리 이제 근현대 시기를 보면 굉장히 어려움도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엄청나게 발전했어요. 좀 우리 선진국이다 뭐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발전한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저는 우리 역사에 대해서 뭐 자랑스럽게 생각을 해요.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이제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고 이제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속에서 이제 과거 역사 하나하나를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하느냐라는 문제는 조금 이렇게 편향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좀 객관적으로 좀 해석을 하고 그런 게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제가 이제 특히 이제 강조하는 게 좀 민주주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인 문제, 민주주의라기보다는 민주주의는 국민이 원하면 방향을 바꿔야 국민이 원하는 쪽으로. 그런데 특히 이제 뭐 리더, 독재자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자기 주관적인 생각에 의해서 그냥 그걸 밀고 나가요. 국민 관계없이. 그러면 그게 이제 문제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박정희가 뭐 어떤 측면에서는 불가피한 측면도 없는 것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신체제로 안 갔더라면 그 얘기를 좀 했을 겁니다. 유신체제로 안 간다는 것은 그 당시 국민들의 마음을 받아들여가지고 자기가 물러나는 길을 마련하면 우리 역사에서 훨씬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 리더들이 생각할 때는 국민들이 원하는 바 이런 것을 감안하면서 일을 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시간이 많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되면 잘 안 해요. 어, 아마 여러분도 요새 그런 걸 많이 느낄 겁니다. 하여튼 그런 측면에서 박정희 문제, 우리 역사의 문제를 계속해서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모레가 추석인데 바쁘신데 이렇게 참여해 주셔가지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추석 잘 세시고요. 추석 잘 세시고 다음 토요일 날 뵙겠습니다. 예, 어떻게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네, 계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정 고맙습니다.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